공인노무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시대에듀에서요 공인노무사 중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이제 민법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요 먼저 공인노무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이런 뭐 다 아시죠? 자, 보시면은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2022년요 31회 시험에 우리가 지금 응시하고 있죠. 그래서 공인노무사 합격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시대에듀에서 에듀와 함께하는 우리가 이제 공인노무사인데요. 이 노무사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되고요. 공인노무사가 되고자 하면은 반드시요 이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그다음에 개요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업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죠.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대해서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특히 뭐 이의신청이라든가 심판청구 같은 거죠. 이런 구제 등의 대행이나 또는 대리를 할 수 있죠. 원래 이제 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가 비슷한 그러한 그 어떤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 나라들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변호사보다는 사실 노무사의 파워가 훨씬 더 세거든요. 이 노사관계가 되게 중요해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근로자 측보다는 사측을 더 우월시하고 사측을 더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노무사 여러분들이요 시험을 합격해도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 좀 더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곧 있잖아요. 우리가 인식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90년도에 있대요. 2000년대가 되면은 어떠한 직업이 가장 각광을 받을 것인가? 그 1위가 바로 공인노무사였거든요. 왜냐하면 A국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노무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아주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요 이 노무사의 힘이 아주 강대한데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전통적인 어떤 그런 관행 때문에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라든가 이런 위치에는 미치지는 약간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은 이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이게 제도가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뭐죠? 행복추구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직장에 보장되고 임금을 똑바로 받아야 그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인노무사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아마 좀 있으면요 크게 우리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뭐 노동관계 서류라든가 노무관리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장이다 노무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중재나 조정 업무 같은 거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시대에 대해서 진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무사를 보면은요 왜 우리가 노무사를 취득해야 되는가? 연도별 임금 체불 양상 지금 올해 2021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직 이제 내가요 고용부에 들어봤더니 아직은 그것은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까지는요. 그래서 작년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임금 체불로 인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을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이 29만 30만 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30만 건이 되니까요 엄청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고소 고발이 정식적으로 된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노무사님들한테 상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까지 합히면은 뭐 한 3배수 정도로 봐야 되겠죠. 거의 100만 건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이제 소송을 통하지 않고 고소 고발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노무사님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사업자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수를 순수한 고소 고발 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노무사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요 이제 주요 진로와 전망을 보면 보통 이제 창업을 가장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뭐 지방노동소라든가 노동위원회라든가 노무법인이라든가 합동사무소라든가 개인사무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취업 같은 데도 뭐 취업은 보통 이제 노사가 있는 데는 그 대부분 다 우리 노무사님들이 다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노사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첨예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취업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라든가 뭐 법무법인 이렇게 보통 노무사님들이 대부분 보면 이 노무법인에 많이 거의 뭐 한 70%가 속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개인과 개인들이 창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다음에 공무원 채용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무소 같은 경우.
자, 그다음에요. 시험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민법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진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험 일정은요. 1차하고 2차하고 3차가 있는데요. 자, 1차는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그래서 인터넷 접수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빈자리 접수라고 해서 다른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접수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빈자리 접수라는 것이 없고요. 공인중개사라든가 또는요 뭐 주택관리사라든가 이런 데는 빈자리 접수라는 것이 또 나중에 또 있거든요. 시험 치기 직전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은 없어요. 빈자리 접수가 없고 바로 인터넷 접수. 요즘은 이제 현장 접수라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3월 20일부터 25일이고요. 시험 일자는 5월 14일이고요. 그다음에 시험은 항상 그다음에 이제 한 달째가 되는 수요일이죠. 그래서 6월 15일 날 시험을 학생자 발표를 하고 2차하고 3차는 동시에 접수하죠. 그것은 7월 1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나중에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합격자 발표는요. 12월 21일 날 금요일 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시험 장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면 되고요. 응시 자격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것은 크게 뭐 문제가 될 것은 없죠. 여기 보시면 뭐냐면 응시 자격이 있어요. 2차 시험은요. 당해년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같이 시험을 보죠. 알겠죠? 3차 시험은요. 당해년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 시험 합격자 이 사람들이 3차 시험을 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차, 2차 시험을 여러분 1차, 2차, 3차 시험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인노무사 결격 사유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결격 사유는 3차 시험 합격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차 시험 합격자가 언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3차 시험 합격자가 보면은 12월 21일이죠. 그래서 12월 2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뭐가 없어야 돼요?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보면은 뭐냐면 공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5번, 6번, 7번 여기에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죠. 알겠죠? 왜냐하면 12월 21일까지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이제 1차 시험의 경우는 9시에 입시를 해서 9시 반부터 하죠. 그래서 첫 시간은요. 노동법, 그 다음에 1, 2가 있고요. 민법,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뭐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노동법, 민법 이것은 1차 시험에 들어간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고요. 2차 시험 있고 이제 3차 시험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요. 자, 1차를 보세요. 1차는 총 125문항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125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객관식으로 오지 선다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동법, 그 다음에 1하고 2가 있고요. 민법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 중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있죠. 영어는 이제 좀 있으면 영어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경제학하고 경영학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필수 과목이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대체를 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보통 뭐 경영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는 공인 어학 성적으로 대체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시험명을 보면 이렇게 토플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익이라든가 탭스라든가 지테프라든가 이렇게 플렉스 이렇게 같이 돼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일반 응시학 기준 점수가 있는데 보통은 지테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레벨 2에 65점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먼저 이제 영어를 이제 우리가 마치 이것은 뭐죠? 우리가 이제 이게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인 어학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어는 뭐 지테프를 많이 선택하고 있고 많은 시간이 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아마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보통은 25문항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노동법 1, 2가 있고 민법이 있고 사회보험법이 있고 이 4가지가요. 올해 이제 뭐죠? 25문항씩 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학하고 경영 중에 하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은요. 2차는 토요일 날 알겠죠? 이렇게 논문형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법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100분 논문 그러니까 토요일 날 75분 논문형 있고 노동법 있고 이렇게 노무인사관리 이렇게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시험 과목에 있어요. 3차죠. 3차는 이제 면접 이렇게 보는 거죠. 1인당 10분 내로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평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자, 합격 기준은요. 1차는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평균 60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죠? 합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합격 기준 2차도 마찬가지죠. 40% 각 과목이 40% 이상 60%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요. 평점 요소 12점 만점이죠. 그래서 평균 8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요. 그
그다음에 그러면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상은 3점이고 중은 2점이고 하는 1점을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체크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합격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1차 합격률 최근 6년간이에요. 최근 6년간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여기 지금 51%예요. 알겠죠? 51%. 그래서 원래 이건 여러분요 그 뭐죠? 카메라 TV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칠판에 하니까 잘 보이지는 않네요. 수험자 현황 보면 합격률은요. 지금 보면 2016년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시면요. 202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은 어떻게 되냐? 여기 51%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격률이 조금씩요. 지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요. 1차 합격자를 많이 줬는데요. 지금 약간 1차 합격자들의 수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문제가 약간씩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방증이겠죠. 2차는 7.7%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합격자가요. 모두 3,800명이 응시했는데 합격자가 343명이니까 8%, 그냥 9%, 1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요. 4,000명 중에 4,500명 중에서 322%가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은요. 2차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이 되어 있죠. 그래서 7.13%밖에 안 됐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민법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민법 보시면 자, 민법 총칙은요. 어떻게 했냐? 민법 서론에서 두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출제 비율항은 지금 여기서 몇 년이죠? 8년 동안에 1% 정도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애별 출제라는 것은 지금 8회 있잖아요. 여기 8회 중에서 우리가 문제 나오는 것이 0.25 정도. 그러니까 얼마죠? 4년에 한 번씩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4년에 한 번씩 0.25니까 4분의 1이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시험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자, 권리 일반은요. 3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권리의 주체가 이런 보면 주체. 그래서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런 게 있죠. 태아 이렇게요. 그다음에 권리 객체는 거의 한 문제씩이고요. 권리 변동이 시험이 많이 나오죠. 권리 변동은 뭐냐면 우리가 법률행위 목적부터요. 저기 조건 기한까지 이 범위가 너무 넓죠. 여기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 6문제, 7문제 정도요. 그래서 보통 6문제가 나오잖아요. 6문제가 나왔다는 8년 사이에 6문제가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거의 매년 시험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매해 차보다 매해 6문제 정도 나온다. 매해 6문제. 여기는 매해 1문제 정도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는 매해 2문제 정도 나온다. 원래 주체는요. 여러분 매해 0.4니까요. 보통 2년이나 3년 주기로 1문제 나온다 이 말이고 여기는 4년에 1문제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요. 자, 기간은요. 지금까지 딱 2번 시험이 나왔죠. 2번. 알겠죠? 그래서 해차를 넣으면 0.25죠.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4년에 1번 정도씩 시험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는 매년 1문제씩만 나오죠. 매해 1문제씩.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8이 되겠죠. 8. 매해 1문제씩. 그래서 1%가 되겠네요. 8.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민법 총칙이 이제 이번에 나온 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죠. 자, 권리의 주체에서 1문제 나왔고요. 권리의 객체, 물권에서 권리의 주체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에서 한 문제, 물권에서 나왔고요. 권리 변동하고 이렇게 4파트에서 기관하고 소멸시효 5파트에서만 시험이 나왔어요. 알겠죠? 여기서 보면 권리의 주체에서는 제한 능력자, 법인 아닌 사단이 나왔고요. 권리의 객체에서는 물권이 시험이 나왔고요. 권리 변동에서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의 표시, 착오, 그 다음에 대리에서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그래서 무효행위에 관한 것이 문제가 나왔죠. 추인하고 뭐 이렇게 섞여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무효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나오지 않는 게 취소가 지금 나오지 않았죠. 여기 지금 표현 대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 통정과 착오니까 비진이하고 뭐죠? 사기 강박 시험이 안 나왔고요. 103조가 시험이 안 나요. 103조, 104조가 시험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요, 뭘 한다?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물건에 대해서 항상 물건의 객체는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요. 이렇게요. 주체산 제한능력자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인이 나오겠죠. 다음에는요. 법인. 그 제한능력자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한능력자가 어떻게 되느냐, 미성년자 쭉 순서대로 다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권리 주체에서 행위 능력은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간에 대해서 한번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간에 관한 문제를 제하고 모두가 판례 문제를 묻고 있어. 그러니까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은 다 판례 문제를 묻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우리 시험이 좀 특이한 게요. 사례형 문제가 거의 없어요. 아마
범위는 많은데 문제가 적게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보통 서술형 문제로 나오고요. 박스형 문제도 딱 하나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대부분이 다 판례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 지금 권리의 주체 부분에 나왔지만 우리가요 법률행 일반에 법률 관계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신의칙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았잖아요. 법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기요. 자, 그다음에요. 채권 총론을 한번 보시면요. 채권 총론은 채권의 목적은 여기서는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사라고 사죠. 그러니까 거의 뭐 2년 좀 넘어서 한 터울씩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고요. 채권의 효력은 이번에요 5문제가 아니고 4문제. 알겠죠? 4문제가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해차별은 3.5가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한 해에 대해서 문제가 3문제 정도에서 4문제 사이가 나온다 이 말이죠. 4문제 정도. 그래서 저 올해는요, 올해도 4문제예요. 알겠죠? 4가 아니고 5가 아니고 4문제 여기. 4문제가 시험에 나왔죠. 아시겠죠? 자, 다수 당사자의 경우는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최근에 지금 여기 5년간을 보면은 거의 한 문제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해차별로 한 문제 정도. 이것만 보시면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계속 한 문제씩이죠. 안 나오다가 여기 2문제 나왔죠. 안 나오다가 2문제요. 그래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는 매년 한 문제씩은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에 의해죠. 채권의 소멸이요. 지금요. 한번 안 나오고 안 나왔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무조건 채권의 소멸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권의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요.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채권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요. 지금 안 나왔는데 지금 보통 1년 또는 2년을 거르고 지금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0.4니까요.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요. 2년하고 3년 걸쳐서 한 번. 그러니까 2년하고 걸치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이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제 계약 총론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계약 총론을 보시면요. 우리가 채권의 효력하고 다수상자 채권 관계 여기에서만 시험이 나왔다면 계약 총론은. 그러니까 지금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인데 채권의 소멸을 나오지 않았고요. 다수상자 채권 관계고 채권의 효력이고 채권의 목적은 또 한 문제인데 시험이 안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죠? 자, 이행 보조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불능에 관한 것은 여기가 아니고요. 불능은 여러분요. 계약 강론. 계약 강론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잘못돼요. 그래서 원래는 4문제인데 5문제가 잘못됐어요. 알겠죠? 불능이 아니고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 나왔고 소름이상 예정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 바로 박스형 문제로 나왔죠. 처음으로 한 문제 나왔죠. 박스형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다 이 말이죠.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한 문제 나왔고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한 문제 나왔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제가 나온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권 총론은 6문제가 나왔다. 이렇게요. 6문제 이렇게. 불능은 여기 계약 강론으로 가야 돼요. 이 계약 강론을 한번 보시면요. 계약법이죠. 채권 강론이죠. 그러니까 계약법인데 계약 총론에서요. 총론에서 지금 2문제가 나왔죠. 동시행 항변권하고 계약의 해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내년은 아마 동시행 항변권, 우리 올해는요. 31회에는요. 계약 해지하고 동시행 항변권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드물겠죠. 나머지도 더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든가 계약의 성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능은 나왔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그다음에 계약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증여, 매매 뭐 이런 것도 쭉 교환 뭐 쭉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해서 2문제가 나왔죠. 2문제.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요. 해차별로 매해 2문제씩은 여기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무 계약 총론도 양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2문제가 나오니까요. 일단은 동시항변권하고 해제권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계약 총론은 양이 이제 줄어들죠. 알겠죠? 그런데 계약 강론은 사실 15개의 계약 중에서 2문제가 나왔다 이 말이죠.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법정 채권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법정 채권 관계는 뭐가 있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자. 이번에 부당이득 안 나왔죠? 그래서 아마 사무관리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요. 2022년에는요. 사무관리는 시험이 나왔으니까 법정 채권 관계에서 뭐가 나온다? 부당이득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의 시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매해 아무튼 여기서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에서 무조건 매년 2문제가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매년 두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무관리가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계속 연속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이번에는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가 한 문제씩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 공략하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는 지금 매매하고 조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조합을 빼면은 이제 다른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에 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임대차가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도급이 중요하고요. 위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합은 또 어려운 거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계약 총론하고 계약 강론하고 그다음에 있는데 계약 총론은 동시에 몇 번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여기 불능이 났죠. 불능. 그래서 세 가지가 문제가 나왔죠. 세 문제 계약 총론에서 항변권, 해제, 불능 세 개가 시험에 났다. 그다음에 계약 강론에서는요. 매매하고 뭐가 나왔다? 조합 딱 두 개 났죠. 그다음에 법정책 관계는 사무관리하고 뭐가 나왔다?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알겠죠? 그래서 이 사무관리는 사례형 문제로 해서 시험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형이 딱 한 문제가 났죠. 마치 이것은 뭐 사례형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죠. 그냥 갑을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례라고 보긴 했는데 아무튼 사례형 형태로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항상 해년마다 거의 불법행위 책임이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2022년요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가 시험에 여기 항상 여기서는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 계약 강론도 항상 두 문제가 나왔죠. 매매하고 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매하고 조합을 뺀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집중적으로 강도를 놓을게요. 동시항변권 해제, 그다음에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래서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빼버리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우리가 계약 총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두 문제 정도가 두 문제나 세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두 개 빼버리면 뭐가 남느냐? 계약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 위험 부담 나왔죠. 그다음에 동시항변권 나왔죠.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사실은 그다음에 계약 체결상 관리 책임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보려면 양이 좀 줄어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뭐냐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 교재의 선택이 중요하고요. 누구의 강의를 듣느냐? 강사의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교재하고 강사는 여러분들이 공인 노무사에 있어서만큼은 시대 애도가 가장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애도가 바로 시대 애도에서 공인 노무사 기본서와 그다음에 공인 노무사를 강의하는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시대 애도가 공인 노무사의 합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공인 노무사 강의를 듣더라도 민법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가장 탑으로 하고 있다. 이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갈증이 해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쉬운 합격의 길로 인도를 할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 시대에도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의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의 내용을 시험에 관한 정보와 그다음에 수년간 했던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쉽게 합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분의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나 질문란에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을 통해서 또 해결해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과 1대1의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시대 애도를 선택하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각 담당의 교수들을 개인 교수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의 사회에 진출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광과 사회의 어떤 사회의 기여도도 있지만 여러분으로 인해서 시대애도와 저 또한 여러분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두가 다 하나가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는 그런 일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하시고 합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러한 여러분 공인 노무사로서의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 세상을 좀 더 밝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어두움이 없도록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